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송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송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증인,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에 점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관문인 원구성 협상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이 내용 포함한 국회 현안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제까지 21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내려놓은 소회와 50년 공직 생활의 소회, 그리고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첫 결정 나와서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기각되기는 했지만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시킨 거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는 것도 같이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9명 재판관 중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재판관이 6명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6명 중에 2명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거고, 그렇다 해도 또 9명 중에 4명이나 파면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이제 검사의 직무가 정지가 됐을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비록 기각됐지만은 국회 탄핵에 크게 뭐 무리가 있다거나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고, 이제 2명의 검사가 더 탄핵에 대한 재판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이번 사건보다도 이제 해당 검사보다 안동환 검사보다 어떤 범행의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파면 가능성이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것도 같이 전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해 주셨고요. 김병민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헌재 재판관 다수가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던 건 시기상으로 워낙 오래 지났던 이슈를 끌어다가 다시금 이걸 탄핵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갖고 있는 이 권한, 탄핵으로 이르게 만드는 권한 자체를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래전의 일들까지 다 끄집어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일,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된다는 인식을 아마
국회 의원들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결국은 국회가 탄핵하더라도 헌재가 인용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에 이를 때만이 파면으로 진행됩니다. 헌재 재판관 중 일부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만 파면으로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야권 진영에서는 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검사 탄핵의 강도를 앞으로 더 높여갈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기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들을 마련해 주는 헌재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22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열고 4년 임기 시작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고 108대 190이라는 큰 차이의 여소야대입니다. 22대 국회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우리 김병민 위원님은 뭐라고 보세요? 협치의 가능성 과연 있을까? 지난 21대 마지막에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를 했지만 결국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합의 때문에 이루어졌던 건데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뭐 중요하다는 뻔한 얘기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있는 정당이 과연 4년 내내 존속할까? 정계 개편의 가능성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정계 개편. 네. 협치를 할 수 있을까? 정계 개편이 있지는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수민 네. 평론가님. 뭐 저도 협치하고 연관된 키워드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법안 거부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다수파가 뭘 처리를 하면은 그대로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면은 다 막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달을 수가 있었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재임 기간에 비해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 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문제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에서도 법안 거부권이 많은 게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상습적으로 하원의회는 야당이 다수고 또 이 정권하고 또 이게 의견에 엇갈려서 법안 거부권을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행사를 했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조적으로도 좀 법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전에 대통령들은 여소야대 상태라도 야당이 단독 과반인 경우는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당이 일부 야당과 협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치를 하다 보면 그 법안 거부권 행사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또 전국을 경색시킬 것인지 또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라.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불리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 점에서 여당 쪽에는 서울 강북 지역 험지조 현재로서 국민의힘한테 도봉에서 당선이 된 김재섭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도 젊은 편이고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대구 경북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미애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농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국회가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는가 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많은 활약이 기대가 되고 또 뭐 임미애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이제 험지에서 활동하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랄까 이런 문제에서는 당을 뛰어넘어서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기대도 하셨고요. 김병민 위원님. 네, 저도 뭐 김재섭 의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초선 의원 중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제일 궁금한 건 초선 의원 같지 않는 초선 의원. 대선 주자급. 이준석 대표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이런 초선 의원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보여줄 것인가가 궁금하죠.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초선 의원 활동보다는 중앙 정치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이슈에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초선 의원으로서의 참신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인식이 가능한 정치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자, 문자 좀 읽고 갈게요. 1373님. 4년 뒤 임기 끝날 때 열심히 활동해서 성과 있는 국회였다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염원 같고요. 2399님. 22대는 소통과 대화하는 국회 됐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네요.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국회가 얼마나 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 주자급 초선 이준석, 조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첫 등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조국 대표는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확 와닿지는 않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 두 분의 얘기 포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고 선명한 행보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표현이 된 것 같고, 예. 네, 그 민주당 매운맛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쪽은 사실 뭐 조국혁신당하고는 노선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도냐 보수냐 이거는 뭐 논쟁의 소지는 있겠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중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준석 대표도 반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윤 측면에서는 조국 대표하고 또 같이 여러 행보를 하는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법이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 조국혁신당하고 달라라고 이제 좀 틀면서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 다 일단은 이제 현재로서는 좀 독자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겠고 관심도 모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제고 또 거대 정당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구심력 그리고 조국 대표도 민주당의 구심력 이겨내기는 또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요. 거기서 독자 노선을 계속 고수를 할지 아니면 흡수가 되면서 이제 좀 편입이 된 다음에 거기서 또 주류를 노려보는 이 전략을 택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분들의 갈림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은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짧게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요 질문에 이 대해서. 두 분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초선 당선이 돼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국가와 또 국민에 관한 여러 정치 아젠다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공통점은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감정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정치인이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도 수사 과정 속에서 남았던 이 앙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인적인 정치 보복으로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이 꽤 강하게 남아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앙금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다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비판의 소지를 넘어서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을 넘어선 탄핵 등의 언급을 뭐 아무렇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멍청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속어까지 쏟아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민들의 기대치를 맞춰가면서 비판과 비난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을지가 아마 두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과방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하는 방안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김병민 의원님, 민주당이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자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끝까지 고수하다 그럼 다 가져가라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포기하면서 전 상임위 부의장까지 가져갔던 예가 있죠. 네. 이번에도 법사위를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법사위를 내어주더라도 국회의장부터 사실은 거대한 의석에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법사위까지 국회의장까지 모든 걸 다 독식하고 만약에 의회 입법 독재의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국민들이 분명히 물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민주당이 여당인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그러면 이건 무리라고 생각할 것 같고, 4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그때 이제 이건 무리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야당이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독식이 좋으냐 싫으냐를 떠나서 또 이해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법안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대통령은 거부권 갖고 뭐든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의회 다수파가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건 안 되냐, 미국도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여당이나 정부에서 야당 민주당 쪽의 입장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뭐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이게 좀 분배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조금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여당에서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구인 거고, 또 특히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회에 여러 가지 감시나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게 또 운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 다수파가 또 국회 운영을 조금 더 주도한다고 한다면 국회 운영위 정도는 민주당한테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법사위 문제는 저는 법제 기능하고 사법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체계 자구 심사만 하고 진짜 예전처럼 무슨 상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당이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입니다. 기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에요. 이게 좀 다르다고 해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란 말이 들어간 이거를 이제 재정의하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이용과 접근 보장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1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당론의 1호 법안은 아니겠죠? 당론은 다른 거예요. 예. 아, 당론에 따른 1호 법안인가요? 당론에 따른 1호 법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줄을 예. 서갖고 그렇죠.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오픈런 항상 오픈런에서 나오는 법안인데 네. 그만큼 서미화 의원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이 법안을 알리고 싶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하루 또 내일 정도까지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픈런한 법안들이 최종적인 법안 처리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그 일단은 주목을 받기 위한 거죠. 이 정도의 열정과 열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법안을 빠르게 준비했을 거고 오픈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법안을 거의 3박 4일 그 앞에다가 예. 조그만 책상 갖다 놓고 일을 했대요. 접수를 시켰다면 네. 이거로 반짝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 통과되기 위한 협의 과정 노력들을 그다음 수반을 해야겠죠. 네.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 노력과 열정으로 찾아가 설득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1호 법안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서미화 의원이 낸 법안 자체는 이제 뭐 명분이 반대할 만한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권을 더 보장을 하고 그 범위를 더 넓히고 몇 가지 구체적 조치도 들어가 있는데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뭐 재정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너무 말썽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정부라든지 여당에서도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 조치 이전에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상징적인 성격도 강한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뭐 재선이 되는 김혜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협의해서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통과될 만한 법을 서미화 의원이 찍어서 가져온 게 아닐까. 크게 논란이 될 법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합을 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1호 당론 법안은 이겁니다. 민주당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 행위까지 확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국민의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런 예. 특검법 제발이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의 처리 통과는 의석의 힘으로도 밀어붙일 수 있을 텐데요. 의석의 힘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드루킹 특검이 정리됐을 때도 당시 여당보다 야당의 숫자가 훨씬 적었지만 여당이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론의 힘이었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를 좀 내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초창기 수사는 조금 미진했지만 그 수사가 나오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들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네. 여기에 따라 국민의힘이 그냥 계속 회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안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그동안 지난번 부결됐던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하나만 해당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그럼 이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냐라는 것보다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까지 있게 되니까 뭐 그렇게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 국민의힘이 뭐 독소조항 등을 언급했던 게 있으면 그럼 국민의힘의 안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속하게 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것인가 첫 번째 시기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만약 특검법안의 협상 과정들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이런 안을 갖고 있다가 정리 조정이 돼야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로서 이 문제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병특검법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각고의 고민 끝에 1호로 들고 나온 거거든요. 21대 마지막 쟁점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번에 처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으니 좀 훗날을 기약하자. 이것보다는 곧바로 다시 시작한다. 의석부포도 달려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이번에 새로운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명백해 보이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의석이 더 줄어듭니다. 조금 더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재의결까지 또 법안 거부권 행사했다가 재의결 갔다가 만에 하나 8명 이상 이탈해서 통과가 된다. 이러면 엄청난 또 후폭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에 휩싸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국회가 새로 개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다. 이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찬성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반대로 거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면서 이제 만든 법안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앞서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어차피 뭐 차등 지급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는 건 마찬가지라면 이제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준다.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를 명백히 했고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의 주된 취지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똑같이 일괄 지급하는 걸 보자 이게 아니라 어쨌든 돈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차등 지급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괄 지급 차등 지급 이 문제보다는 여당하고 정부가 추경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경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현재 여러 경제 지표들이 돈이 조금 더 흐르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조기 집행 예산 조기 집행을 한 3분의 2 정도를 상반기에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재정 절벽이 오기 때문에 추경 필요성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돈이 13조 정도 시중에 풀리는 것이 물가에 과연 크게 악영향을 끼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된 바가 없거나 혹은 반박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승부수를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 네, 가능한 한 여론조사 같은 거 언급하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국민 여론, 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여론조사 등이 많이 나와 있죠.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상황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하고 있는 정치 행보를 보면 뭔가 이슈를 제기하고 한 발 양보해서 국민의힘의 안을 뭔가 동의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들이 피력해 왔고 오죽하면 선거 한복판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피력하는 게 표의 도움이 당연히 안 될 걸 알면서도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차등으로 얘기한다. 이런 적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없죠. 아마 영수회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조절하면 어떻겠어라고 하는 내용들의 의견들이 약간 개진됐던 정도로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보면 뭔가 대단한 걸 본인이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할 텐데 정부가 안 받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건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결국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에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뭐 이재명 대표를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경제, 민생,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아젠다 등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니까 시종일관 끌려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김병민 위원님한테. 제가 무슨 질문 하려고 그랬냐면 네. 보세요.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요즘 민주당이 부쩍 이제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보이고 예.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 이슈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에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종부세 폐지들을 먼저 언급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화답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연금 개혁 법안에서도 사실 좀 치고 나오는 면도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도 어쨌든 뭐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그건 좀 논란이 있지만 뭐 또 민생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당이 해야 될 걸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좀 여당은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여당의 지도부에 얼마 전까지 몸을 담았지만 굉장히 듣기 불편한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아는 명확하게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저는 단언코 지금 있는 어려움과 민생 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그런 지원금이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면 네. 정부는 이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뭐 하고 있냐. 정부의 안에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얘기할 만한 뉴스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받든 안 받든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정부가 가고 있는 안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딱 언급하고 나서 그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언급을 했죠. 치고 빠지기가 아주 적합한데 얘기하고 빠집니다. 다시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했지만 강력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쓸리게 되지만 언젠가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놓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슈들까지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논의들이 숙성됐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부동산 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실제 거래세 문제라든지 집권당과 정부가 책임 있는 뭔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들 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오늘 1박 2일 동안 당선인들 워크숍 하거든요. 예, 거기 무슨 좀 나옵니까? 거기서 저 1호 법안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또 예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또 요즘 핫한 게 지구당 부활론 같아요. 그래서 자, 여야 정치권에서 이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당선 낙선자들 만나면서 이제 부활 누군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구당 부활 필요성 언급한 것 같고 나경원 당선인도 이제 의원인가요? 예, 나경원 의원도 이제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근데 홍준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반대 뜻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지구당의 역사가 있는데 지구당을 처음에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김종필 전 국무총리예요. 네, 민주공화당 난 살아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1960년대 대중정당 모델을 사실 처음 만든 분이 김종필 전 총리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여당이 박정희 행정부에 비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못 발했는데 이 지구당 구조가 그렇게 쭉 한 30년 40년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구당은 이제 지구당별로 당직자도 있고 또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정치에 비용을 아껴야 된다. 해서 이제 정치개혁 담론이 이제 지구당 폐지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2009년에 홍준표 한나라당 당시 원내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지구당 옹호한 적이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관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개콘에 언제 몸담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몸담게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이게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북에 쓴 얘기를 좀 요약을 하면 그때는 폐지가 개혁이었지만 지금은 부활이 개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때는 폐지하는 걸 인정한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당의 어떤 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활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원외 위원장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마침 바로 며칠 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하면서 지구당 부활론을 꺼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 정치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 한동훈 이 구도에서 근데 지구당 부활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럼 거죠. 좀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보시는 거고요. 자,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이 원외 지구당 어떻게 부활해야 됩니까? 원외 위원장들 열이면 열 다 찬성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데 여기에 사무실은 어디에 있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현수막 등 많은 내용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원외 당협을 맡아서 활동하기란 어렵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이슈를 제기했던 건 젊은 청년들이나 전문가 그룹들이 낙선한 사람들이 수도권에 특히나 많은데 그런 엄청난 부담 비용들과 또 실제 법적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 원외 4년을 지킬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이걸 수면 위에 올린 거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구당 부활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공급자의 이슈지 소비자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손잡고 정치개혁하자 했는데 지구당 부활하면 이건 너네들한테 필요한 거잖아.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치개혁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말미에 정치개혁에 관련된 이슈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아젠다들이 좀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당의 1호 법안으로 채택했고 민주당도 아마 적극 협력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20초씩만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법도 추진해야 되고 나중에는 영부인 특검법도 추진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서 한동훈 특검법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협의를 열어놓겠지만 좀 조국 혁신당만큼 이걸 1호로 내세운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김병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고 이슈가 될수록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 않고요. 사법 리스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가 크냐 아니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크냐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받기 어려운 형국으로 민주당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일산 방향 강변북로 성수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사고로 인한 전차로 차단 소식인데요. 현재 대천 휴게소 부근 1, 2차로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뒤로 3km 구간 주포 나들목 부근부터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천 휴게소 진입 전 미리 다른 길을 통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부터 금천 쪽으로 모두 22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광암터널과 송내를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극심한데요. 먼저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서하남과 광암터널부터 구리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모두 12km 구간에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일산 부근과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 쪽으로 모두 15km 구간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 시흥 진출로 갓길에 고장난 차 처리 구간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과 함께 직장갑질 실태와 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직장갑질 119 여기 발로 나오는 기사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자,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간략히 해주세요. 네, 저희가 2017년에요. 노무사, 변호사,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노조도 없고 그다음에 기업 규모도 작고 네. 비정규직이고 이런 청년들인 일터의 약자들을 돕는 일을 뭘 좀 해보자. 이렇게 일터의 모색을 약자를 하자. 위해서. 네,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무료 상담을 편하게 해보자. 네. 그 상담 창구를 만든다면 이분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7년 11월 1일에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아무나 익명으로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방을 만들면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아, 카카오톡 익명 그 단톡방에서 이제 상담을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신고 접수하고 상담하고 솔루션 해결책까지 제공하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240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와. 저희가 아침 10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카카오톡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5명이 1시간 반씩 돌아가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상담을 하니까 이메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이제 다 배분해서 한 4일에서 5일 만에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 변호사, 노동운동가 전문가들 240명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2019년부터 이른바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제 고민됐던 게 과연 어떤 것을 직장 갑질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장 갑질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직장 갑질은 이 단어는 법이 정한 단어, 법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죠.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약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못 살게 구는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라는 것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위는 상사겠고요. 관계는 여럿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돼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가 논란이 되는데 이 업무상 적정 범위는 계속 판례가 쌓이면서 이런 것은 괴롭힘에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이게 이것도 업무 과정이었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왜 업무 과정입니까? 이럴 애매한 게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딘가요? 사실은 법 시행되면서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민간 중소기업, 그다음에 업계가 굉장히 좁은 곳, 그리고 위계질서가 굉장히 심한 업종, 그다음에 예를 들면요. 위계질서 심한 업종. 병원 같은 데가 되겠죠. 병원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대표의 권력이 막강한 곳.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들도 굉장히 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든컴퍼니 언론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대표의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업계가 좁잖아요. 어떤 훈련사로 크려면 그 대표의 눈밖에 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 그 이런 업계에서 이제 완전히 매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여전히 갑질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노조가 없는 곳입니다. 직장갑질 119를 제보하시는 대부분은 99%는 노조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그나마 회사를 견제할 수 있잖아요. 노조가 없으니까 갑질에 노출되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기업은 많이 좋아졌다는 게 보는 눈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좀 사람이 적으니까 그게 조금 더 그거의 온상일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폭언이나 이른바 왕따라 불리는 직장 내 따돌림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직장 갑질입니까? 폭언은 당연히 직장 갑질이고요. 가장 많이 노동부에 신고되는 유형이 폭언입니다. 폭언이요. 사실은 폭언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또 신고하려면 녹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폭언은 증거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따돌림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폭언은 줄어들고 따돌림이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따돌림은 사실 증거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증하기가 어렵죠. 네, 여럿이 같이 막 웃고 거기다 있다가 저쪽이 다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자기만 딱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네. 이런 상황들은 개인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 어쨌든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카톡 등 SNS 통한 직장 내 괴롭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웬만한 기업에서 다 카톡 같은 어떤 업무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업무 지시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뭐 사장이나 상사가 폭언하거나 뭐 모욕을 주거나 이를 그따위로 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글을 남기는 것. 제가 옛날에 기사 봤더니 뭐 휴일날 밥 사줄게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요. 네. 또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카톡한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도 했다고. 휴일에도 하고. 네, 휴일에도 하고 휴가 냈는데 거기다 또 하고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다. 제발 카톡 금지법 좀 만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잠시 뒤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직장 갑질 금지법.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차례 개정한 법이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 바뀐 내용이랄까요? 이런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옆에 동료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했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를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둘이 계속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괴롭힘이 확인됐으면 가해자를 징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네. 뭐냐면 배치 전환. 아예 부서를 바꾸는 거죠. 가해자랑 마주치지 않도록.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고를 했다고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보복갑질이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네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 법률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네, 지금 이 중에서 개정된 내용들은 처음에는 당사자를 조사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야야 똑바로 이래놓고 조사해놓고 뭐 구두 경고 이런 걸로 끝냈다. 이제 이런 일이 많아서 당사자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는 게 바뀐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조사를 저 신고했는데요. 지금 5달째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조사 안 하면 과태료 처벌됩니다. 그 조사 의무, 그다음 피해자 보호 의무, 가해자 징계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단체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갑질을 딸이 한 갑질을 아빠한테 어떻게 신고하냐. 아들이 한 갑질을 엄마한테 어떻게 신고하냐. 가족 갑질은 가족 간에? 네. 아니요. 가족 회사에서. 가족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예. 상사가 딸이에요. 네. 그 딸을 신고해야 되는데 회사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은. 예. 그러니까 딸이 한 갑질을 아빠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노동부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법이 개정이 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 사촌까지요. 사촌까지가 괴롭힘 가해자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노동청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노동청 고용노동부하고도 아주 긴밀히 연관돼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1년 기준으로 직장 갑질 신고 건수 얼마나 됩니까? 저희 단체로는 저희가 이제 이메일과 카카오톡 이 네. 두 가지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메일은 이제 자기 신원을 드러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네. 월 평균 150건, 1년에 2,000건 정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톡은 훨씬 많습니다. 네. 1년에 뭐 2만 건 정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에서 받는 것만 그렇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오, 되게 많네요. 자, 앞서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 많다는 얘기 했었는데요.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경우엔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저희는 3.3 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지만 지위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다 이 법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자, 4222님. 저는 청소하는 업체 한 곳에 종사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아주 심각합니다. 혹시 저희 업종에서 상담 들어온 것도 있었나요? 네, 청소하는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 보고 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요? 네, 아주 뜨끈뜨끈한 사례인데요. 어머님을 제보하셨어요. 어머님이 미화반장한테 어느 회사의 미화반장한테 폭언과 모욕을 막 계속 듣고 그리고 나가라고 사직 협박을 받고 하셨는데요. 그 어머님이 이제 보통 청소업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저희랑 소통하면서 녹음을 한 거죠. 근데 다행히 그 회사에서는 그 녹음을 그렇게 이제 회사에 신고했더니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조사할 때 심지어 그 어머님을 조사하면서 따님이 같이 동석하는 걸 허가했어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네. 딸이 동석하는 것까지 허가한 되게 괜찮은 회사였고 결국은 가해자는 이제 그만두게 됐고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경비, 미화 이런 곳에서 갑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9449님, 갑질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해자 인성이 문제 아닐까요? 요건 한 요 정도 하고 다음에도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상상도 못할 갑질 사례도 신고됐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밥을 떠먹여 달라 이런 상식 이하 지시를 내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네네.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사실 아니 뭐 거동이 불편한 사장은 아니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직원을 약간 그 노비처럼 생각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이메일을 보다 왔는데 사장이 가족 해외여행을 가는데 자기 그 직원한테 해외여행 가이드북을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일정대로 가야 할 곳과 그 역사와 이런 걸 다 만들라고 해가지고 가이드북을 새벽 3시까지 만들어서 사장한테 갖다 줘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한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보가 왔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이사장이
본인의 어머님 팔순 잔치를 거기에서 열었는데 가족들에게 아니 직원들에게 고기를 굽게 시키고 노래를 하게 시킨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예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헌금이나 후원해라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40만 원 넘는 돈을 이제 약간 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같이 상담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애 갑질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충 뭔지 감은 오는데 구애 갑질이 뭡니까?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요. 이제 직장 사장이나 상사가 여직원 주로 여직원이 많은데요. 여직원에게 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직원에게 좋아한다, 만나자, 사랑한다, 사귀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거부하고 난 남자친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거부하면 괴롭히는 거죠. 자기의 사랑을 안 받아줬다고 괴롭히고 그리고 계속 갑질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구애갑질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9월 달에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구애갑질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해 봤냐라고 했더니 여직원들의 11%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구애를 강요받아. 한 10명 중에 한 명은? 네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적지 않은 숫자죠. 네, 10%가 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뭐 여직원에게 커피 타온다 이런 건 옛날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건데 그것도 사실은 요즘은 저기 함부로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직장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아직은 많은가 봅니다. 신고 받으신 갑질 사례 중에 좀 생각나시는 거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그 계속 구애를 계속하는 거는 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고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처벌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사랑한다면 한 번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면 그게 반복되면 이걸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차별적 괴롭힘이라는 표현 있습니다. 뭐 화장은 하고 다녀라 뭐 혹은 뭐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했냐 뭐 어떤 외모 평가한다거나 여성들에게만 커피 타기 시킨다거나 남성들이 힘세니까 뭐 온갖 이런 어떤 일을 또 시킨다거나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하는 괴롭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직장 문화라는 게 이제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런 약간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오랫동안 그 군인들이 지배해 왔던 사회여서 사회 자체가 까라면까 상명하복의 사회였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굉장히 더디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월급 주는데 이딴 거 못 시켜?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송훈님께서 아주 약간 철학적인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도 없듯 직원이 없으면 사장도 없습니다. 갑질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멋있습니다.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 갑질 119 내에 출산 육아 갑질 특별위원회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출산 휴가 육아휴직 관련 갑질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도 오늘 제가 보고 여기 방송 나오면서 보고 온 사연인데요. 이제 그 육아휴직 가겠다 이렇게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같은 거 없는 회사야. 육아휴직 가려면 나가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육아휴직 신청했어. 그리고 전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는 첫째 한해서 임신 출산 휴가까지는 줘. 근데 육아휴직은 없으니까 거기에 사인해. 이런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출산 휴가 주는 것도 대단히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뭐 일이 회사에서 그냥 나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출산 휴가 안 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이제 사실은 좀 변해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으로 가면 사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가족돌봄 휴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쓸 수 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비율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했는데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절반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자체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그 부분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젊은 세대들은 갑질이라고 이제 비판하지만 반면에 회사 대표나 간부들은 을질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도 이제 제보 들어오면 아랫사람 을질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런 제보들 받습니다. 어제 윗사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어떻게 힘들어요? 이제 뭐 말을 시켰는데 안 듣고 지 권리만 찾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이 폭언하고 자기를 따돌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아랫사람 을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제 이러면서 언론에 최근에 보도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요.
부하 직원 여럿이 상사 한 명을 괴롭힌 거예요. 법에는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 우위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우위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혔으면 그 상사가 지위에는 우위지만 아래 사람들이 여럿이면 관계 우위가 더 높다. 그래서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된 거지만 부하 직원 한 명이 상사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은 지위의 우위도 없고 관계 우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을질이라고 해서 정말 말 안 들어서 정말 미치겠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저는 사실 뭐 팁 같은 걸 하나 드리면 네네. 사실 업무 배분을 정확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부하 직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업무 정확하게 줬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서로 녹음하면서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서 평가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업무를 잘했으면 문제가 없고 근데 그렇지 않고 대놓고 업무를 태만했거나 이러면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고 평가가 낮은 평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질문. 갑질 피해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녹음해야죠. 녹음. 네네. 그래서 녹음은 녹음기를 어디 놔두고 녹음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예.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서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또 최근에 어떤 판례가 하나 나왔냐면 사무실에서 어떤 상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녹음한 거예요. 다 들렸으니까. 예. 근데 그 녹음도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와서 녹음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119 신고 받은 이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요건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직장갑질 119에 저희 제보하면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고 저희가 근로감독 청원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익변호사를 붙여서 사건을 사건을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운영위원님 보니까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7년 가까이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 가지요. 아니 2가지 꼽아도 됩니다. 2가지만 꼽겠습니다. 예. 저희 막 출범하자마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라는 곳에서 간호사가 저희 카톡방에 들어와서 선정적 장기자랑 이런 걸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제보를 쭉 모아가지고 근로감독하게 만들어서 한 달 만에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갑질이 싹 사라져서 저희가 그랬어요? 직장질 119 1호 노조라고 불러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노조 창립 때 초청받아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법이 반의 반쪽짜리 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법이다. 이 법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해서 법이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조금 개정돼서 사람들이 조금은 기댈 수 있는 법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직장갑질 금지법 추가 개정 필요하다고 보세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네, 5인 미만 사업장 최우선적으로 네네. 300만 명이 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인 아닌가요? 당연히 적용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분들 거의 1,000만 명 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갑질 당해도 되고 누구는 갑질 당해도 안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직장 갑질 금지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무렵 수연이는 어린이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엄마. 결국 수연이는 보육원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부모님도 수연이를 또 다른 보호기관에 맡긴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20해가 넘도록 외로운 시간을 견뎌온 수연이. 하지만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소중한 적금 모두를 보이스피싱으로 잃으며 세상을 향한 수연이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버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지금은 거동조차 힘든 상태.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수연이의 마음은 더 움츠려만 듭니다. 수연이가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에는 제주도 산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6도, 춘천과 대전, 전주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강릉 17도, 전주 16도, 대구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오후에 비가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42%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야당이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1대 국회가 지난 자정 종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입법부를 이끌었고 그 엄중했던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니까 긴장도 탁 풀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본래 저희 스튜디오 출연하시려다가 전화 연결로 바꾸셨습니다. 어디 좀 멀리 가 계신 건가요? 아니, 멀리는 아니고 집에 있는데요. 네. 그 감기 몸살이 조금 심해져서 잘못하다가 이게 존경하는 우리 아나운서 기자님께 또 감기 옮길까봐 네. 전화로 인터뷰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1973년에 고시 합격하셨습니다. 공무원 30년, 정치인 20년 합해서 공직생활 50년 하셨습니다. 50년 공직자 생활 마무리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특히 이제 국회의장 2년은 워낙 바쁘게 휘몰아치듯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마지막 날까지 이제 긴장해서 본회의도 하고 또 언론 인터뷰도 5군데나 마지막 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아마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감기 몸살도 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의장님 참 건강하신데 그게 긴장이 탁 풀렸나 봐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긴 공직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네, 제가 정부에서 국장으로 할 때 그때가 김영삼 정권 때죠. 김영삼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실무 총책임을 지고 금융실명제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도 남고 또 중요한 일, 보람 있는 일을 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때 예. 극비리의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모든 실무 여러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국장이 총책임을 지고 실무 작업반하고 함께 과천의 아지트에서 비밀을 지켜가면서 아주 더울 때 고생했던 그러나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금융실명제요. 첩보작전처럼 진행하셨습니다. 네. 자,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입니다. 어제까지 받아오신 경호나 의전 일시에 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일부 이어집니까? 아니 직무를 수행할 때만 경호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완전히 시민으로 돌아가서 경호나 의전이나 무슨 이런 건 일체 없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죠. 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허전하거나?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목사님 따님이 교회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그 쌀로 거기는 축의금을 받으신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써서 보내려는데 직함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김진표 이래야지. 앞에다가 직함을 쭉 쓰는 생활을 50년 해봤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국회의장은 영원한 국회의장 아닙니까? 누가 봐도 국회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 이제 전 의장이라고 쓰기가 좀 멋쩍으니까 그냥 이름 석자만 쓰셨군요. 네네. 자, 정치권 들어오기 직전에 경제부총리, 17대 이제 초선 들어오신 다음에 교육부총리 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둘 다 하신 분이 의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부총리를 2번 하신 분은 있어요.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하신 나홍배 부총리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경제와 교육을 한 것은 저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대통령 빼고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의장님, 대통령 꿈을 접으신 건 아니죠? 네. 정치를 20년이나 했으니까 누구나 정치 20년 한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꿈을 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좀 정치 후배들 또 관료 후배들이 바르게 옳게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과장, 국장급 경제 관료 하실 때부터 언론과의 스킨십이 남달랐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언론에 제가
대원칙으로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원칙을 삼고 대해와서 제가 대변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국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내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내용이 뭐였죠? 그게 금융실명제의 비밀 작업반을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네, 예. 한 달 동안 작업을 하려니까 해외 출장을 간다고 실명제 연구원으로 해외 출장 간다고 보내놓고 네. 가는 그 본인들도 해외 출장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낼 짐 꾸려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과천에서 이럴 때니까 공항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라 그래갖고 과천 비밀 아지트 옮겨서 거기서 한 달 비밀 작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은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많이 알거나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 비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에 그 금융실명제를 연구하러 장기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제가 그날 저녁으로 비밀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언론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국가적 대과제를 한 거니까 되게 그렇게 언론을 공개적으로 속이거나 그러면 정말 욕먹거든요. 네네. 그래도 한 번도 한 언론도 그런 걸 지적하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언론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언론 관련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2011년에 민주당 원내대표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국회 데스크 하면서 이틀이 멀다 하고 그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찾아갔습니다. 아주 네네. 말씀도 잘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의장님을 욕하는 사람을 제가 본 기억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욕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여하튼 공직자와 언론과의 관계 함께 상승,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공직자가 올바로 특히 정치인은 국민들 눈높이를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데요. 네. 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네. 또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그 국민들의 그 가지고 계신 걱정이나 이런 것도 알릴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정치인과 언론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치하고 할 때 제가 늘 이제 언론이 질문을 하면 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자세히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직책상 이 시점에서는 이거는 언론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저한테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I am not in the position to say about it.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자리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제가 답변할 얘기가 아니네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 I have nothing to say about it.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설사 알더라도 그건 내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남이 답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도 그건 잘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도 있고 제가 그 위치에도 있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노코멘트죠. 네네. 그 세 가지 중에 예를 제외하고는 어떤 질문도 제가 꼭 가능하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려고.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정치는 국민에게 우리가 소통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퇴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한때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들이 그걸 보면 속상했지만 결국 언론 때문에 자기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자기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네. 자, 그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하셨었군요. 네. 자, 의장님 임기 막판까지 쟁점 법안 둘러싸고 여야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8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쟁점 법안 이렇게 처리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안은 5월 2일 날 제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이제 여야 합의를 못 갖췄지만 의결을 한 것은 그것이 신서관건 처리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온 작년 10월 6일에 본회의에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 4월 3일부터 는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쭉 늘어졌는데 이게 4월 3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6월 4일이 되면 무조건 강제 표결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4일 사흘 전에 5월 28일 날 국회 회의가 5월 29일로 국회 회의가 끝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건은 최종 표결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5월 29일까지 의결과 또 그 처리에 따르는 이게 정치 현안이니까 거부권 행사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결 이것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으려고 5월 2일 날 제가 표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났는데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서 특히 여당이 의사일정에 협의를 안 해줘서 7개의 본회의에 마지막 표결을 하도록 올라온 법안이 절차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 4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소위나 이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을 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표결해야 되지 않느냐. 임기가 끝나는데 여야가 합의까지 한 것인데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그거는 표결을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자. 그 4개 처리한 거는 합의를 했었다고요? 협의. 협의. 예. 협의. 네, 여태까지 저는 조문에는 합의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가능하면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한 사정, 회의가 끝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모든 법안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어렵게 본회의에 올라온 것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거는 그래도 표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이어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협의를 이틀에 걸쳐서 했고 그렇다면 내가 이건 결정하겠다 하고 이제 표결을 한 거죠. 네. 9196님은 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엔 민주당 편 드셨던 것 아니었나요? 저는 중심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걸 보니까 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네. 저는 무슨 민주당 편, 국민의힘 편 그런 것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를 지키면서 그러고 항상 모든 결정에는 국민의 눈높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이익을 주는 일이냐. 그래서 그 4개 법안을 제가 표결한 것도 그 4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전부 협의하고 대안까지 만든 것인데 그런데 양당의 전국 현안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못하더라도 그 국회 회기가 끝날 때에도 그걸 못하게 되면 그 법안은 그냥 햇볕을 못 보고 사장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제가 표결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죠. 네. 퇴임 간담회 자리에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대표적 개혁 과제로 꼽고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22대 국회가 이 문제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해결 실마리는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요? 예, 선거제 개편은 제가 2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전원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토론할 기회도 드렸고 공론화 조사도 했고 또 언론계에 이 10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웹조사도 자세히 해서 그 결과도 보내드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방향성과 공감대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서 선거 기간이 임박하니까 양당의 대표들이 결심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선거법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쪽으로 자꾸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후임 우원식 의장께 제가 인수인계하면서 이 선거법은 선거가 있기 9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고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국회법에다 강행 조항으로 박자. 왜냐하면 그래서 9개월이 되는 날 현재 선거법으로 다음 선거는 무조건 치른다. 그래야만 선거제도를 옳게 고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매번 선거 때마다 한 달 다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이 되는데 이건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또 6개월 이내에 선거구 획정을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그때는 선관위에서 내놓은 획정안대로 그대로 확정된다고 국회법에다 명문을 박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거 양당의 대표나 지도부들이 9개월 전에 선거제도를 할 때는 합리적으로 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결심을 내릴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너무 늦어지면 잘못하면 이게 선거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구 획정도 6개월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네네. 그런 법을 사실은 제가 만들어서 제안해 놓고 후임 우원식 의장에게도 전했습니다. 네. 자, 의장님께서는 진영 팬덤 정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인생 복지 정책을 해결하고 또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뽑는데 그 유권자의 95%는 당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5%만 당원이거든요. 네. 많아도. 그러니까 너무 정당의 진영 논리나 또는 그 팬덤의 이 어떤 그 주장 여기에 맹종하면 그러면 국회 대의 정치가 의미를 잃게 되고 계속 대립과 갈등의 정치만 중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간다고 판단하면 그 정부나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야당도 당내 토론을 활발히 해서 잘못된 당론이나 그것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들이 있으면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연관되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치가 뭣도 있었습니다. 박희태, 박상천, 명 대변인 간 토론을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싸우면서도 어울리기도 하고 접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질문 드린 거하고 연관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극한 정치를 어디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어깨가 으쓱하고 자긍심을 느끼시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20만 명의 유권자가 선택하신 분이 대표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큰 정치를 하시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국가 현안에 관해서는 옛날에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와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네. 정호영, 이원조 이런 분들을 이 정치 일선에서 후퇴시키는 그런 오공청산 결정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런 걸 풀어내는
이런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근본 출발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이냐를 먼저 생각했지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너무 정치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정치의 근본을 생각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특히 22대 국회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각 당의 지도부도 그걸 존중해주고 그런 역량이 최대화되도록 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어떤 의장님의 경륜이 또 이제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금년 들어 한 50년이나 쉬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기회를 주어진 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행운이죠. 그래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됐기도 해서 다른 일을 따로 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정치 후배님들이나 관료 후배님들이 바른 방향을 소신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언론과 함께 이런 좋은 국정운영 방향을 자꾸 공론화하고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좀 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충실히 해서 우리 그 건강한 그런 정치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지금 청취자의 문자 하나 읽으면서 이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44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 소신껏 노력하신 모습은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런 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기를 마무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공직생활 1막과 2막에 이어서 인생 3막도 멋지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권인 목요일 퇴근길 대부분의 길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가량, 반대 잠실 방향은 가양대교를 중심으로 더디다가 한강대교부터 강동대교 쪽으로도 1시간이 넘게 답답한 흐름이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1시간 10분가량 속도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정릉 램프 부근으로 작업 정체가 남아서 뒤로 마장 램프부터 내내 답답하고 이 정체 이전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신내부터도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선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 금정산 터널 1차로의 사고 여파 뒤로 크게 받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대천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탱크로리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3시간째 처리 중입니다. 지금도 차량 통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포 나들목부터 4km 구간 모든 화물차들이 서 있는 상태니까요. 미리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최태원 노소영 간 2심 판결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네, 오늘 항소심 2심이죠. 여기 이제 서울고법 가사 2부 판결이 나왔는데 위자료 20억 원, 그다음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들으셔도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재산분할 액수가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많긴 한데 1심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완전히 뒤집힌 그런 판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1심이 2022년 말에 있었는데 그때의 판결은 위자료 1억 원, 그다음에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딱 20배가
20배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 분할 액수도 2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660억 원 정도에서 1조 3,800억 원으로 늘어난 거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재산 분할로 보면은 가장 최대 규모이고요. 뭐 당연히 좀 그렇겠죠.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느냐 좀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즉 SK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노관장의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2심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 기여도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 액수가 적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위자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혼 분쟁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혼이 다 정리가 안 되고 해결도 다 안 된 상태인데 동거를 했다. 즉 이런 것들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위자료 액수도 크게 높여 잡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일처일부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질타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1심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사실 1심은 노관장이 패배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2심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노관장이 승리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SK그룹이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이게 이제 2심에서 다뤄지게 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한 340억 원 정도가 넘어가가지고 뭐 SK그룹의 증권사를 인수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회사 SK 그러니까 SK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 즉 이 돈을 통해서 이 최 회장이 이 기업을 키우고 또 총수가 되는데 도움을 받았다. 즉 노관장 쪽의 주장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영향력도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돈도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그런 이제 일종의 역할이 있었으니 그만큼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최 회장 측에서는 이거 완전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 받은 것들은 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되거나 상속됐던 그런 재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지급해야 하는 이혼 자금 액수도 이제 상당한데 이걸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뭐 당장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왜냐하면은 당장 바로 그 최태원 회장 쪽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제 상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볼 때도 무조건 대법원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꽤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재계 쪽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 회장 쪽에서 이제 그 최종심 그 대법원으로 가면은 좀 다퉈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길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건데요.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이 이제 2심에서 나왔던 이 액수가 그만큼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요거 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네. 이제 워낙 큰 액수여가지고 이걸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방법이 주식을 팔아서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내거나 뭐 이 두 방법 중에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식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권에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낼 때 그런 방식을 택했듯이 아마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석훈 씨가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니까 당연히 노소영 씨한테 재산 분할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 비자금은 몰수 대상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노소영 관장 쪽의 그 변호사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비자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그 얘기를 딱 합니다. 비자금 유임 이런 게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모호한 근거로 그 이루어진 판단이라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판 대법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었던 정호성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네.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호성 전 비서관 어떤 인물인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물이고요. 사실은 박근혜 의원실 때부터 함께 했었던 뭐 그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사실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문고리 3인방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건 기사에도 많이 쓰였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실제로 불렀었죠. 3명을 이렇게 좀 꼬집어서 불렀었는데 이재만, 안봉근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3명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렀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렀느냐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이 3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다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쥐고 있다, 문고리를 잡고 있다, 이 사람들을 통해야 된다. 좀 비판적으로 붙은 그런 별명입니다. 이제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좀 언급들이 됐었어요.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청와대 얼라들 이렇게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한번 불렀던 그렇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벌써 꽤 오래전인데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외교부 국정감사 때였어요.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외교부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미하면서 뭐 사전에 배포했다가 뭐 취소되고 자료들이 이런 과정들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튼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거냐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 얼라가 누구냐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들이 막 해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네. 이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것일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었고요. 사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도 애논란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겨장해가지고 그런 표현들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은 또 다른 이제 문건에도 한번 등장을 하는데 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십상시라는 표현들이 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도 거의 뭐 10년 전인데 2014년 11월에 세계일보가 문건을 확보해가지고 공개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10명의 뭐 십상시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영향도 끼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10명 안에도 역시 이 3인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 전 비서관은 이제 또 정 비서관이죠, 그죠? 네. 윤 대통령하고는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정윤회 문건, 뭐 십상시 문건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국정농단 사태의 불씨가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사실은 최순실 씨의 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이고 뭐 서열 2위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나중에 논란이 됐었고요. 최측근이다 보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구속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아시듯이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팀장으로서 구속한 인물인 거고요.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역을 다 하고 이제 그 만기로 출소를 하게 되는데 또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이 정 전 비서관을 복권시켜 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특별 사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등용까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주목받는 인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정 비서관을 등용을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뭐 국민의힘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권 전반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정호성 비서관이 일을 잘하고 좀 반듯하다. 그리고 뭐 기자들 평도 좋고 세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즉 업무 능력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권에서 좀 나오는 얘기고요. 다만 물론 또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그것도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니까 기사가 많이 나올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등용을 했을까?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 해석이 좀 있는 거는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좀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그만큼 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대구 쪽 의원들도 좀 엇갈려요. 이제 뭐 대구 지역의 의원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 보수층에서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2명의 그 보수 전직 대통령을 이제 수사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보수층 내에서도 일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수의 정치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친박계
업계 쪽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라든가 뭐 최근 행보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좀 밀착하는 그런 행보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그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가 뭐 영수회담 비선 조율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수층들이 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사람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뭐 윤 대통령이 향후에 뭐 총리라던가 뭐 대통령실 인사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안 하겠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두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인물들은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손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개인 전화를 한 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 사용한 것 이례적인 건가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 수사의 핵심은 뭐 통화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곁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휴대전화로 했다라는 게 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례적이냐 이 부분을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쓰는 걸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윤건영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사례를 이제 가지고는 있었는데 쓰는 걸 본 적은 없다. 이제 비화폰하고 또 그 공영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화폰을 좀 많이 썼다 그래요. 비화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도청 같은 거 못 하도록 처음부터 좀 개발이 된 그런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좀 무겁고 좀 불편하긴 하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폰을 주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연결하라고 하면 부속실 직원한테 많이 연결하라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선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쓰진 않았다 그래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 폰을 거의 안 쓴 걸로 뭐 갖고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못 봤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보자면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는 역대 대통령 사례로 보면 좀 이례적이긴 하다 이렇게 좀 평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모든 그런 시간들은 공적인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여권 쪽 제가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여권에서도 그 개인 휴대폰을 쓴 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소통을 좀 잘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비화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부속실에 연결해서 전화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 연락도 좀 개인 휴대폰으로 하면서 좀 소통은 원활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행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 행보가 좀 늘어났죠? 네. 최근에 많았는데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한 2주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4번의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6일에 시작을 했던 게 5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에 시작을 해서 이제는 연이어서 이 행사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난 16일에는 그 캄보디아 정상 5찬 행사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뭐 지난 19일에는 불교 행사, 그다음에 뭐 21일에는 그림 전시 행사, 또 28일에는 뭐 UAE 친교 만찬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려운 뉴스 뒷면에 숨어 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풀어가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사이콜로지입니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리의 트렌드랄까요? 네네. 2030 사이에서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잘 못 들었었는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요? 네. 원형적 사고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아이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아이브라는 그룹의 멤버 중에 장원영 씨가 있는데 네. 이 장원영 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게다가 장원영 님이 소위 잘파 세대한테는 트렌드 세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편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위트 있게 쓸 수 있는 일종의 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밈 같은 건데 네. 이분이 성격이 이렇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성격이 잘 어떤 좀 어색한 상황도 이렇게 잘 이렇게 밟거나 긍정적으로 뭐 하는 그런 좀 행태가 있나 보죠. 네,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분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네. 그때부터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명 이제 연예인이긴 하지만 여튼 원형적 사고다라고 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는 말인가 봐요.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네. 원형적 사고. 네. 장원영 씨에서 따온 네, 맞습니다. 저 용어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왜 아직 목요일밖에 안 됐어? 이게 아니라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주말이다. 난 쉴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 원래 보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시선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전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연한 생각을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출발한다. 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왜곡된 시선 혹은 과장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네.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요. 그죠?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원형적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긍정이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오해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게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긍정, 그다음에 낙관, 낙천 이 세 가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긍정, 낙관, 낙천이요? 네네. 예. 아무렇지도 않게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결이 다른 개념입니다. 긍정, 낙관, 낙천 어떻게 달라요? 일단 낙관이랑 낙천을 비교해 보면은요, 둘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낙천은 타고나는 겁니다. 천이 하늘 천자거든요. 그다음에 낙관은 관은 관점의 관자거든요. 저 지금 받아줬고요. 네. 낙관은 관점이다. 네네네. 이거는 타고나는 거다. 네. 하늘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언제든 항상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타고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낙천과 낙관의 차이인데 둘 다 이제 잘 될 거다. 네. 근데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랑 낙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은요,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낙관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냥 잘 될 거야. 무조건 그냥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네요. 지금 진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냥 낙관이라는 거, 낙천 뭐 이런 거는 이거 뭐 잘 될 거야라고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렇지만 긍정은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아주 좀 내가 불리하긴 하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내가 이룰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요런 부분 잘 해나가면 요런 기대, 요런 결과도 얻을 수 있겠어. 요건 긍정이죠.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알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살 찝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게 긍정과 낙관의 차이입니다. 네네.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일 몸무게를 확인하고 기록을 해 나가죠. 기록을 하네요. 그렇군요. 자,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낙천이고 낙관이고. 네네. 이거는 내가 뭔가 몸무게를 줄여야 돼. 그러면 몸무게를 재고 그래. 단 거 안 먹으니까 나 몸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몸무게를 줄여 나간다. 그런데 소위 이제 정신승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일단 전제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달라요? 긍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요. 네. 정신승리는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죠. 그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아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실상을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정신승리는. 그리고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경강부회를 하고 저런 자기가 저렇게 잘못된 일을 해놓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이런 것들이 정신승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가 좀 어렵겠죠.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좀 정신승리란 말 많이 씁니다. 막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 쓰는데, 자, 그렇다면 원형적 사고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지키고 다잡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현실을 왜곡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곡해서 보면 일시적으로는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좀 낙천 낙관 비슷하게 가버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건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좀 약간 습관화한다, 이런 방법은 또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거는 진화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협이나 위험 이런 거에서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어려운 건데요. 핵심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 거인 거잖아요. 네.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감사일기를 쓴다든가 짧게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좋은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욕심을 부리시면 습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내가 지금 당장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는 것 자체에 크게 부담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패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실패하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평소 부정적 생각 많이 했다고 해도 좀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생각도 달라지나요? 그렇다고 또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어떤 시점에서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그 시점부터 발생할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비교해 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 이게 물론 어떤 데이터나 어떤 사실관계 아주 엄중한 그 인식, 상황 인식이랄까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막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만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능사가 아니고 뭐 화낼 땐 화내야 된다. 화내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잘 못 내가지고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화도 잘 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내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는 참으라는 말, 때로는 삭힌다는 말,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으면 그게 병이 되잖아요. 그걸 해소를 해야 된다. 근데 언제 화내야 되는지, 얼마나 화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원형적 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원영 씨라 그랬나요? 네. 이분과 대조적인 거로 어두워 민희진 대표의 이름을 딴 희진적 사고라는 말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거 맞습니다. 뭡니까? 네. 그 민희진 씨가 네. 그 기자회견하는 장면에서 본인의 분노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것도 다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있었거든요. 격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희진적 사고라고 하나요? 네. 근데 희진적 사고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가 아닐까 봅니다. 네. 그렇죠. 막 분노 표출하고 막 좀 격한 용어를 쓰고 이게 아니라 네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라. 네. 네. 그런 뜻에서의 희진적 사고다. 네. 자, 근데 사실 참 딱 맞는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화내는 것도 이제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게 민희진 씨가 뭐 화만 냈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 자기의 의사를 강력하게 직선적으로 표출을 한 건데 참다 보면 엉뚱한 타이밍에 또 화가 터지잖아요. 그 화내서는 안 되는 그 시점이나 어떤 자리에서. 네. 자, 적절하게 화내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병원 갔을 때 문진하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병원 문진이요? 병원에 가서 문진하면 오늘 통증이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병원에 어쩌다 한 번씩 가신 분들은 나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지도 않고 진짜 안 아프지도 않은데 몇 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되게 헷갈립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분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해 보려는 노력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 터지기도 하고 이건 화를 내야 되는데 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노 측정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소에도 자꾸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갖고 평가해요? 무슨 표가 있어요? 아니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지금 이거는 얼마나 화가 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나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지금 이게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가 아니면 뭐 이게 콧김이 좀 나올 정도인가 이런 거를 제가 뭐 수치화하든 뭐를 하든 이 강도를 나 스스로. 네. 그래요?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이 아니 저 사람 왜 지금 저렇게 화를 내지? 혹은 저 사람 지금 참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참고 있지?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분노의 정도가 얼마 정도인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본다. 네. 자, 원형적 사고, 희진적 사고 이런 신조어가 품고 있는 함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신조어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잘파 세대, 그러니까 Z 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합친 용어인데 그 잘파 세대의 경험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초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압박감이나 자조감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게 원형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위계적인 구조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 힘든 게 희진적 사고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 뭐 분노니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현실 직시. 네. 맞죠? 네, 굉장히 저 잘 들은 거죠? 네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형적 사고의 주인공 장원영 씨가 속한 아이돌 걸그룹이죠. 아이브의 신곡 아센디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t's just not too much.